자, 22번 아웅산 수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죠. 뭐 살해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의결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민간인이 총에 학살되고요. 아동들부터 38명 사망해서 시민들 사망, 무덤에서 독을 보입니다. 여러분 미얀마라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이 되고 죽게 되고 이런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망가지고 있죠. 4월 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현지 직원까지도 총격을 받았었고 여행 경보가 떨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임시정부에서 유엔에 이제 여기에 대한 위협성을 알리게 됐습니다만 이게 중국이 배후에 있다 이걸 떠나서 자체적인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이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영국령이었죠. 예, 그렇게 되면서 풀려나면서 나오던 하나의 형상입니다. 이제서 이 아웅산 수지 여사라고 이제 부르죠. 또 부패 유죄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부패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이제 군부 쿠데타 세력이 어떤 이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미얀마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군부 폭정을 통해서 부패라는 죄를 내리고 항소마저도 기각을 시킴으로써 감옥에 평생 가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결국 정시현과 비슷하게 이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여전히 미얀마 내전은 현재 진영형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 있는 미얀마 상황인데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침묵시라고 하죠. 양곤의 어떤 가장 큰 도심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서울역 정도 될 텐데 낮 시간에도 이렇게 한 사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면 일종의 침묵 파업이라고 부르죠. 쿠데타 1년에 대해서 이제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도 미얀마 사람들이 절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침묵 파업이라는 것은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이뤄진 이쪽 나라 입장에 있어서 더 이상 이것에 방조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여준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이은혜 계곡살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조연수라는 이제 내연남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둘이 가장 핵심 인물이었죠. 이제 이게 옛날에 이은혜란 이 피의자가 아니라 이제 뭐 피의자입니다만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결과가 권고된 상태니까 이 피의자가 예전에 썼었던 글입니다. 배우자가 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익사로 전결되었고 의인사도 익사로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협조한 상태다. 자기가 이제 쓴 글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바로 이 글을 이은혜가 직접 작성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여성, 이 피해자가 이전에 있었던 남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문사를 당했었죠. 석바위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에 익사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됐었죠. 바로 뭐냐면 석바위 교통사고로 처음엔 끝났고요. 바타에서 스노클링 타다 이렇게 됐었고 현재 남편은 가평계곡에서 다이빙, 물에 뛰어들어라 라고 했었는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건데 이 살인에 대해서 이제 미필적 고의가 있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행위를 저지를 때 이게 부작위 살인이냐 자기 살인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되고요. 자기형 살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의도적으로 모든 걸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한다면 부작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자신이 여기서 이제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이 잘못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자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완벽한 이제 살인 행위로서 적용되고 부작위가 된다면 이제 형량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작위라는 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와 자식이 물에 빠진 걸 보고도 구하려는 행동 안 했다. 이게 부작위 살인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71세 살인 혐의, 71세 이준석에 대해서도 부작위에 대한 살인 책임지지 않았다도 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은 9살 딸이었죠. 9살 딸 산속에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고 그래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러고 이제 방치라고 나온 거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까요? 어쨌든 그 산속에 그렇게 맞은 상태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식을 일정도로 맞고 나온 아이가 자기가 혼자서 그 산속에서 나와서 구조를 요청하고 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부작위 살인.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본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함에 대해서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갑자기 구조 요청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구하지 않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과실치상이 됩니다. 이 과실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일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자신의 가족이나 이런 걸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된 거죠.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부작위냐 자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부작위가 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이 이렇게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대한 책임이 다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스라이팅 뭐 우리 쪽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감춰인동긴 통제력과 권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불안한 것을 파고 들어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또는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알아차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을 경우 이런 경우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한 제어를 걸어버리고 못하게 되게 됨으로써 이 아이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대로 아이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경우인데 성인이 돼가면서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공허함을 느꼈을 때 이걸 또 다른 사람이 파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죠. 또는 자기애적 측면에서 가스라이팅은 예중에 이제 다툼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본인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전부 다 잘못한 것으로 돌리게 됐다는 방식도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상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고 실제 이 은혜가 자신의 전 남편들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시민이나 상황이나 어떤 정상적인 판단력을 못하도록 했었던 게 이쪽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실공사를 통해서 문제가 됐었고 결국 이제 아이파크 측, 현대 측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전면 철거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 저번 때 우리가 봤었던 거, 저번 달 이제 봤었던 거는 이쪽에서 이제 국민청원이 들어가고 이걸 요청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것을 재시공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비용적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고 당연히 책임에 대해서 본인에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교부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 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죠. 등록 말소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었을 때 이 동아건설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등록 말소 조치를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시공사나 이쪽의 책임에 대해서 도저히 시공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90년 성수대교에 대해서 97년에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회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에 대해서 다하게 되는데 이게 영업정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당연히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등록임대 3대 사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어떤 임대사업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못하게 되죠. 임대임가 정도씩 등록 말소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전과는 이제 바뀌게 된 시스템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ILA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제 신페인당에서 이제 승리를 했었죠. 지금 이게 모든 데가 이렇게 다 나타난 거 아닙니다. 북아일랜드에서 바로 이 신페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26개를 먹게 되면서 그 신페인 당수였었던 바로 이 맥도날드 당대표 오른쪽에 이제 승리를 하게 나오게 되죠. 결국 이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아일랜드 민족주의파가 세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계 정당이다라고 했었고요. 이전에 이제 본인들 아일랜드 메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뭐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는 북아일랜드 통일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페인당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IRA라고 하죠. 이 아이리시 리퍼블리칸 아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공화국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일랜드에 대해서 이제 언제든지 이것을 통일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분리독립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영국으로부터 분리하고 아일랜드 공화국과 통일됨으로써 완전히 아일랜드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일랜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권 아니면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신페인당의 등장은 이러한 것의 점화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브레스트 백시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쪽이 영국령에 대해서 이 북아일랜드 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영국령으로 가지고 있고 아일랜드는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일랜드냐 아니면 이 아일랜드 소속이냐 지금 신페인당은 아일랜드 소속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영국부터 분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EU 관세 동맹으로서 아일랜드는 남게 되는 거지만 영국은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애매하게 된 게 바로 이 북아일랜드 입장이 된 거죠. 왜냐면 EU로 이제 구성되는 국가들이 이동이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되게 될 텐데 북아일랜드가 빠지게 되면서 이 둘 간이 매우 애매하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죠. 손흥민과 살라입니다. 손흥민, 살라 나이 같죠. 토트넘 있고 35인데 23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골이죠. 그리고 도움에 대해서도 7개가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페널티킥으로 넣은 게 없다는 순수한 필드골로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손흥민의 어떤 그 득점왕 기록에 대해서 살라보다 조금 더 높게 보는 입장이 많고요. 그다음에 슈팅의 개수나 기타 등 이적 시장 같이 보면 당연히 살라는 이전에 보여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면 지금은 이제 손흥민의 폼이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죠. 어찌됐든 이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피 튀기는 상황이었는데 이 득점왕 최종 결과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21호 골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언제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차범근이 이제 분데스리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축구리그였죠. 거기서 17골 넣어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도 어느 정도 있었고 잡음이 활동하던 시기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손흥민은 그거에 대한 대화는 분명히 엄밀하게 조금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제 평가를 했었을 때 손흥민은 나름대로 지금은 최고의 선수, 한국 최고의 선수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최고의 선수로 지금 군림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마지막에 노리치전 해가지고 살라는 한 골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에 2골 몰아치게 됐었고 여기에는 이제 같은 토트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뛰어난 능력도 있는데 얻어서 지금 이 책보다는 좀 더 새로운 뉴스는 이제 얻어갔다.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골든시나 최고의 선수를 뽑는데 손흥민이 빠져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은 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 토트넘 내부에 있는 동료 선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는 살라뿐만 아니라 손흥민까지도 이제 한국에 오죠. 이제 브라질 축구 대표팀도 오지만 토트넘 자체가 오기도 하고 이집트 대표팀도 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팀에 손흥민이 있을 테니까 이 살라하고 같이 붙게 되는 득점왕 리그도 좀 있으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7, 8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손흥민을 보유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에파 바로 우에파 지금 챔피언리그 유럽 축구 연맹에서 정해놓은 것도 2021년에 대해서 나눴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2년 5월 20일까지 이렇게 되고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 지금 구분해 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제 했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득점한 지금 한데 레반 35골인가 아마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골수가 엄청 나더라고. 예, 저는 이제 축구에 대해서 다른 거 저 야구파긴 한데 축구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주변에선 축구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이번도 토트넘이 나오게 됨으로써
손흥민하고 케인하고 같이 이제 계속할 것인가라는 건데 계속할 것 같다. 이 송캐디오라는 말 자체가 손앤 케인이라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만큼 둘의 케미나 이런 거로 봤었을 때 손흥민이 쓰게 될 역사는 이번뿐이 아니라 계속 연장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축구 연맹을 뜻하는 게 UEFA 이거고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각 이제 리그에 대한 이름들이나 그 컵들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바로 뭐냐면 빌라 연립주택이 이렇게 다운돼서 일조 2022년 8월 해가지고 아파트에 비해서 약간 낮아졌다가 갑자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성장한 걸 보이게 됩니다. 바로 매매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빌라에 대한 매매 비중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24.2% 최하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지금 서울에 빈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고 집값이 하강하는 현상은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빌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 쪽으로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빌라 가격이 훨씬 더 높으냐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니고 시간제에서 하는데 일종의 황급성,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아파트 값이 너무 고가나 이런 것들은 금방 이게 없는데 빌라는 조금 더 그런 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황금성이라는 게 빠른 현금화 여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금을 하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황금성이 좋다, 현금화하기 쉽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빌라 자체가 이것이 조금 더 이게 강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최근에도 이제 빌라의 매매 비중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빌라들 지역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되게 됨으로써 여전히 이제 재개발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황금성 있는 집으로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빌라에 대한 수요를 들고 아파트는 많이 비겠다. 최근에 그래서 뉴스는 계속적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비고 있는 상황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죠. 자, 미필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 정인이 사건인데요. 뭐 징역 35년 확정인데 이게 재심 올라가서 이렇게 됐고 상고로 올라가서 이렇게 나온 결과죠. 이전에 이제 무기징역이 나왔죠. 한 걸 넣었죠. 이제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이제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죄를 줄여달라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이런 거였죠. 아이가 다치게 된 이유가 떨어뜨렸는데 자신이 이제 가슴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나 아파서 실수로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확실히 조금 이거는 하나 인정하는 게 어른들이 너도 자식 낳아봐라 라는 거에 대해서 아니 안 낳아도 알 수 있어 라는 건데 그거와 다른 거 어떤 이제 아이가 다치는 어떤 범죄나 이렇게 희생양이 됐을 경우 자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더 불같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씁쓸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고 이런 거 엄벌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자보다도 나쁜 엄마한테 더 분노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경우는 나쁜 엄마를 넘어서서 살인자죠. 네, 나쁜 살인자죠.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하니까 이것은 절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굉장히 심했던 사건입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사람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뭐 이 정인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근데 아마 했었던 행위들이나 이렇게 그렇게 되도 상관없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이렇게 된 거죠. 까맣게 변하고 모른다고 했고 어린이도 못 갖고 사랑을 못 받다가 그렇게 힘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재심 나왔을 때 이때 사람들이 와서 있었던 겁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처벌이나 이것이 너무나 관대하다라고 이제 봤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항고가 올라갔었고 재항고가 올라가겠죠. 아마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무기징역에서 35년 됐었을 때 어차피 자기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구치소에서 더 있는 거는 피의자 상태니 상관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대법원 마지막 재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35년 감형이 됐었는데
이제 3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과가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거 대법원 3부에서 결국 선고심에서 징역 35년 원심 확정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되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사건의 분노도 있고요. 처벌도 강화돼야 됩니다만 지금 혹시 이러한 일을 또 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주변의 감시 같은 것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아깝네요. 아까운 삶이 갔어요. 그죠? 아동학대 의심 상황입니다.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애는 맨날 여기 머리가 절 닮아서 크게 나왔어요. 쿵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 항상 넘어진 다치거든요. 보호자 아동의 상처, 승려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큰일 나요. 이런 거는 잘해야 되고 언어적 정서적 위협이나 언어 폭력 같은 거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이런 것들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당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러한 정서적 학대라고 이제 감이 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성학대 같은 거 이런 거 네, 정말 있으면 안 되죠. 의식주 제공하지 않거나 의료적 처치 안 하고 그냥 방치하게 된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 성학대를 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인이가 겪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고 혹시나 주변에 이런 게 있었을 때 확실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식 가치관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뭐 한자가 엄청 많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신춘문예에 나왔는데 1910년에 매일신보 나왔어요. 이거예요. 정의심이 예전에 신춘문예 최초로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 읽어보면 박사진정인가요? 이렇게 되고 신춘문예 모집이라고 지금 나왔죠. 그래서 문예란, 그 다음에 부인란, 그 다음에 소년란 해가지고 이제 각 나눠서 문인이나 이제 글 쓰는 직업이 있거나 부인 여성 또는 소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거 따로 이제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춘문예 모집에 대해서 첫 번째 공고를 하게 되고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심사위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네요. 진짜네. 많이 투고하여 이세가지만이나 해금 금상첨화의 꽃밭을 이루게 희여의 주시업 이렇게 나왔고 문예 개, 모집, 작품에 대한 종류들 뭐 시하고 이런 거 나오겠죠. 신춘문예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이예수 씨죠. 이예수 씨가 이제 폐렴으로 별세를 하게 되고 향년 76세. 작년에 그래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안 했었고 이제 부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때 이 예전의 모습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춘천 거지라고 스스로 불렀는데 그 당시 이 부인분이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뭐 대회를 나갔었던 분인데 결혼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글 쓰는 사람 소설가로서 이제 많은 것들 소설뿐이 아니라 다양한 뭐 아포리즘 그 뭐 명언을 남기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권의 책 뭐 화학이나 최근의 것보다 옛날 거 그 사부님 사부님이라고 있어요. 이 그림하고 이렇게 곁들였는데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이게 말한 줄 알고 보다가 뭔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고 막 이렇게 돼서 되게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근데 시간 지나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근데 화학이 똑같이 물고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것도 올챙이 입장에서 그걸 쓴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러한 이예수 씨가 이제 결국 폐렴 별세했었고 신춘문예 끝나서 이렇게 됐는데 각지 인사에 있습니다만 예수 씨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씨 그냥 그 자체 작품으로 묻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자체 예수 이름으로 묻게 되는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실증 특례 25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으면 14건 지금 다시 본다고 하는데 실증 특례에 대한 이야기죠. 이전에 이제 실증 특례라는 건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신기성이 이걸 테스트를 허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실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다양한 서비스나 컨텐츠들 많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을 거고 저도 이제 애슐리인가요? 그쪽에 갔다가 이제 자일 로봇이 있더라고요. 애슐리 말고 다른 데도 하나 봤었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게 어떤 보탄을 누르게 되면 로봇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접시나 이런 거를 얹게 되면 스스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사람은 부르면 바로 오게 되는데 로봇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로봇이 더 필요하겠더라고. 여러 군데서 부르다 보니까 제자리까지 오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이런 걸 놓고 나서 버튼을 누르니까 그 눈 모양이 나와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로봇의 편리함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인간들,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한 것보다는 더 많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로보티지 실적이 되게 배송 로봇이거든요. 이건 배송 장소까지 이렇게 이동되는 거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런 것에 응용해서 식당에서 쓰는 서빙 로봇 같은 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 보시면은 지금 보입니다만 매출액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는데 개발에 대한 게 많아지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미래성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동약사 열애자산 국부로 승격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이게 보물로서 있었던 건데 더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걸 판단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14세기죠. 그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라고 해서 그 당시에 조선 초기 때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떤 불상의 어떤 만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불교 조각 특징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인정받게 된 것 중에 하나고요. 또한 경국대전입니다. 보물로 되게 돼서 하게 됐었는데 이러한 경국대전이 대한민국의 일종의 헌법으로서 기준을 세우게 됐었고 세조가 이제 이것을 확고하게 이제 하게 됨으로써 이 경국대전도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보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쓰인 글자가 바로 용어입니다. 바로 여기는 초주갑인자, 갑인자체로 쓰이게 됨으로써 여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달 이슈에서 건드렸었던 안중근 이제 의사죠. 안중근 의사가 남겼던 친필 희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보물로서 다 상징돼서 올라갔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토론에서 이제 찬반 토론에 나온 거죠. 바로 한국에서 나이 세는 법 3가지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요. 저도 사실은 이 나이에 대해서 제 나이가 얼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딱 얘기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제 나이를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나이로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되는 거죠. 젊어 보였나, 어려 보였나 봐요. 그쪽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봤더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인의 나이를 잘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한국식 나이는 보다시피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 1살이 됐으니 저희가 9월 8일 2020년 태어났는데 그때 바로 몇 개월 되자마자 2살이 돼버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한국 나이를 그렇게 따지니까 지금 이제 3살이 됐는데 이게 한국식 나이고요. 태어날 때 0살이고 생일마다 1살이 되니까 아직 생일이 되지 않았으니 1살하고 몇 개월. 그래서 아이의 성장 자체가 몇 살이냐라는 거로 판단하기 너무 힘든 게 12월 31일 날 태어난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2살이 돼버리는 아직 신생아실에서 아직 눈도 못 뜬 아이가 그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식 나이가 되는데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1살이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 아이가 몇 개월 지난 사람인지 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 한국식 나이보다 만 나이가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특히 아이 같은 경우는 얘가 정확하게 얼마나 세상에 나와서 있는지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2살도 어떤 애는 굉장히 뛰어다니고 빨빨대니고 가능한데 어떤 애는 정말 아직 눈도 못 뜬 애가 있는데 이 2살이란 나이로서 어떤 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얘기할 때는 얘가 몇 개월 생이지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서 2개를 따로 쓰게 된 거죠. 또한 연나이로 하게 되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라고 해서 내가 지금 몇 살 때 태어났다 이걸 빼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3살 되고 어떤 거는 2살 되고 어떤 거는 1살 되고 이거 뺀다라는 건 태어날 때 1살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에 의해서 만 56세인데 대법원 또 만 55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크제 적용 연령이 56세나 55세는 굉장히 크죠. 언제까지 피크를 유지해 줄 것이냐라는 거고 보험계약도 만 나이로 계산하는데 이게 세는 나이로 해석하다 보니까 실제 나이로 하게 되면 보험금 못 받게 돼서 이 만 나이가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고 당연히 이건 법안이 수정이 됐고요. 코로나19 백신입니다. 30세 미만 해석되고 병원에서 연나이인지 만나이인지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어떤 입장으로 취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혼동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대통령정 인수위에서 꺼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이 연령 통일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찬성이 훨씬 더 많아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동조한다라는 게 굉장히 있었죠.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려 보인다라고 쉽게 얘기합니다만 통일이 돼야지만 지금 봤었을 때 혼란이나 이런 것들 비용이나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또한 우리나라는 나이 되게 쉽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지금 어떤 에티켓을 맡기면 쉽게 묻지 않다 보니까 이런 나이가 적합하게 이제 이렇게 측정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는데 이 반대 입장은 다른 나라 따라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게 이거다. 이게 우리 고유 문화다. 이런 것이다.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저는 완전 찬성파입니다. 그리고 찬성이 70 몇 % 정도 나왔을 거예요. 여기 보니 71%네요. 예, 그리고 익숙한 대로 하자가 이제 여기 보니 15% 나오면 상관없다는데 이건 아마 대통령직 인쇄 받게 되면서 아마 제대로 내용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했었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퀴즈하고 새로운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